요즘 여기저기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등장한 개념인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러시아 출신 생물학자인 일리아 메치니코프입니다. 메치니코프 박사는 1908년 면역학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 세포성 면역과 선천성 면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메치니코프 박사는 노인학이라는 용어도 만든 분인데 유용한 미생물이 장에서 해로운 미생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농민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게에는 이 스토리를 상품화한 불가리스라는 요거트도 있고 메치니코프라는 이름의 요거트도 있어서 메치니코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1년 이 용어를 정식으로 정의하였고 2014년에 전문가 그룹에서 표현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정의하였는데 번역해보면 적당한 양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안티바이오틱스라는 말에 대비되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안티바이오틱스에서 안티는 반대하는, 좋아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와 합쳐서 생명을 좋아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우리말로는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입니다. 참고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은 항바이러스제,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은 항균제라고 합니다. 항생제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이에 대비하여 같은 편인 또는 호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를 붙여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인체에 이로운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안티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을 해치는 물질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처음 용어가 만들어질 때 서로 대비하여 만들어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과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는 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는 이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하여 시너지를 낼 경우 이를 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들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미생물들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분해해서 만들어낸 물질을 의미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소장에서 흡수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잘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장까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주로 살고 있는 장소는 대장이고 이곳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식이섬유들이 주로 이에 해당됩니다.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작은 크기 지방산이나 펩타이드 등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평소에 많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음식이 김치입니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와 류코노스톡 등 매우 다양한 적상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배추김치에서 조사한 것인데 발효 후기로 가면 류코노스톡, 락토바실러스, 웨이셀라가 전체 세균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종 단위에서 보면
락토바실러스 사케이와 류코노스톡 메젠트로이데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치와 함께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음식은 독일에서 주로 먹는 사우어크라우트, 중국에서 주로 먹는 파오카이, 그리고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주로 먹는 유제품인 커피어 등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이 정립되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의 식품안전당국에서는 아직도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체가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 기능을 홍보하거나 제품 포장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한두 종의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9종의 미생물 혼합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을 엄격하게 정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나 미국의 FDA는 모두 식품과 의약품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허가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국민 안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규준 및 규격을 보면 제3장 개별 규준 및 규격 2절 기능성 원료에서 51번째의 프로바이오틱스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5개의 속에 속하는 19종의 미생물에 대해서 프로바이오틱스로 쓸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는 제조 방법, 규격, 최종 제품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성으로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도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원료 제품에 대해 개별 기업이나 연구소가 원료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식약처에서 개별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매우 많은 연구팀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암 효과, 면역 강화, 변비와 설사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치니코프 박사가 예측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균과 경쟁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개념과 말이 생기기 전부터 수백 가지 김치와 장아찌, 젓갈,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온갖 발효식품을 먹어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미생물들을 고농도로 배양해서 따로 약처럼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프로바이오틱스는 현재 생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산업계에서도 매우 핫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정도를 지나서 치료제로서의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